자, 그러면 통일신라의 대외무역을 이제 볼게요. 375페이지. 예, 통일신라 대외무역을 이제 보는데, 자, 통일신라 무역에서 이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당연히 당이겠죠. 그래갖고, 대당 무역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당나라의 이제 대당 무역할 때 중요한 그 요충지로서 이제 청해진, 영암, 당성지, 울상항, 이런 것들인데, 특히 울상항이 상당히 중요한 최대 무역항이었어요. 예전에도 이제 한국사 그 능력검증에도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 그래갖고 이제 그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왕래해서 그 당시 울주군 방구대 유적지에 새겨있는 내용 중에 보면 그 낙타를 탄 행렬도라든지 페르시아 성박 그림까지 이제 그려있는 거 볼 때 이 울상항을 통해서 이슬람 상인들의 모습까지 이슬람의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통일신라 전에는 어디가 중심지였냐면 다항성이 중심지였죠. 그 오늘날 충청도 있는 부분에 있는데 이제 대당무역이 중심지였고요. 자, 그 다음에 회의 기간으로서 보면 대개 이제 그 양쯔강과 상동반도 일대, 그 연해안 일대에 신라인들이 많이 거주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들이 이제 신라와 당나라 간에 무역에 많이 종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신라인들에게 이제 특별한 신라인들만 거주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이게 신라방이죠. 신라방. 그래서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번방이라고 해가지고 그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 외국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 병방이라고 했어요. 그걸 이제 뭐냐면 그 중에 신라인들만 모여 사는 걸 신라방이라고 했고요. 따로 이제 당나라에서 방을 뭐냐면 설정해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중국 살 때도 얘기했지만 시방제 아시죠? 시방제. 그래서 당나라 도시에서는 시가 따로 설정돼 있죠. 동시서시처럼. 그 다음에 방이 있죠. 방리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라방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라방에 생긴 신라인의 감독기관이 있어. 이게 신라소예요. 그래서 그 당나라에서는 신라소를 설치하고 그때 이제 그 신라방을 그 간접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누굴 임명했냐면 신라인들 임명했어. 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신라원이라는 건 뭐냐면 신라인들이 불교를 많이 믿잖아요. 네, 집단 거주지에 그 당시 이제 사찰을 세웠어. 여러 사찰들을.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가면 제일 먼저 세우는 게 뭐예요? 그 교회잖아, 교회. 그 당시에도 이제 사찰이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장보고가 상동성에 설치한 그 적산 법화원이라는 그 사찰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유명했고, 그래서 이제 법화원은 그 덩저우, 그 상동수 덩저우에 이제 설치됐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신라가는 뭐냐면, 신라가 이제 중국 당나라 상동반도 덩저우에 설치한 신라인 유속소라고 보면 돼요. 예, 신라간. 근데 이거는 오늘날 말하면 영사관 정도 보시면 돼요. 신라가 이제 정부가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이제 사신들이나 이런 것들 머물려고 하도록 본 게 신라간이고, 발에도 비슷한 걸 세웠죠. 상동반도에 발해간을 세웠죠. 발해간. 예, 그런 것들과 이제 서로 연관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 신라강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신라와 당나라가 교류가 많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일본과의 교류는 좀 약간 초창기 때 통일신라 시대 때는 좀 경계를 했어. 특히 이제 일본하고 이제 그 관계에서 좀 보면, 예전에 이제 신라하고 통일 직후까지는, 통일 전까지는요, 신라가 일본하고 관계에서 좀 을이었고, 일본은 갑이었어요. 왜 갑이었냐면, 신라는 이제 막 삼국 통일하고 막 그 나당전쟁 할 때,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좀 안 되잖아요. 뒤에서 뒤통수 치면. 그러니까 이제 신라에게 좀 굽신굽신 그렸던 것 같은데, 나중에 통일신라 직후에 이제 굽신거릴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이제 사신을 보낼 때도 자기는 왕송국이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제 일본을 좀 낮춰 말하는 그런 것들을 하니까, 일본에서는 열받아가지고 얘를 쫓아냈어. 그러면 그 일본 사신이 또 와가지고 신라면 다시 보복해갖고 쫓아내고, 서로 간에 뭐냐면 쫓아내다 보니까 공무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당시 신라가 고구려 백제기 동향을 또 경계를 하죠. 왜냐면 그 일본에 많이 가 있으니까 또 일본이 또 통일신라에 경계를 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 공무역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나중에 또 8세기 때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풀려지면서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9세기 때 들어가면 이제 신라 상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양국 간의 민간 교육이 활발해졌고,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장보고 같은 사람들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기록에 보면 9세기 넘어가면 해적에 관한 기록이 많아요. 해적. 해적이 많은데 해적하면 우리가 보면 외구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해적들은 신라 해적들이 많았어. 그래서 이제 신라 해적들이 대마도를 공격해서 턴 기사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통쾌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장보고가 그 청해진을 세웠던 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적들이 와가지고 신라인들 중국에 갖다 판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해적이라는 것은 그 일본인 해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신라인 해적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자, 그러면 장보고의 활동을 볼게요. 장보고의 활동. 이 장보고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이 뭐냐면 시험문제 나왔는데, 이 장보고는 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당시 이제 어디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라남도 그 해도인이라고 했던 그 완도 쪽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골품에도 속하지 않았던 상당히 뭐냐면 비천한 신분이었어. 지방민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신라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어디로 건너간다면 당나라로 갔어요. 당나라. 당나라에서는 무슨 제도가 있냐면 범장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나라는 이민족 출신들 많이 군인으로 기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당나라에 그 활동하고 무령군 소장 정도 올랐는데, 소장은 어느 정도의 지위냐면 오늘날 말하면 중대장? 그렇게 높은 지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위 정도 되는, 그렇게 하다가 그때 이사도를 토벌하는데 들어갔는데, 이사도는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누구의 손자예요? 이정기의 손자죠. 그 고고의 유민 출신 중에 상동반도에서 이정기라는 사람이 절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상동반도를 기반으로 해갖고 성장하다가 당나라와 대항을 하고 또 당나라도 이제 무시하지 못한 만큼 세력을 성장했죠. 근데 그 손자 때 들어와서 그 이사도를 이제 그 당나라군이 토벌을 해요. 그때 이제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 그 뭐냐면 장보고고, 이 장보고가 이제 그 외에 기록이 별로 없어. 그래서 조금 기록이 있는 게 뭐냐면, 거의 그 당나라 활동 관련된 기록 중에 보면 입당 구법 순례행기가 있어요. 애니니슨. 그래서 애니니슨 입당 구법 순례행기에 보면 당나라 거기에서 이제 무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당나라 내에서 보면 이사도 세력이 그 당시 신라와 당나라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도 세력이 멸망하니까 그 네트워크를 누가 인수했냐면 그 당시 장보고가 인수를 한 거야. 그래서 신라와 당과 일본 간의 무역을 하면서 큰 부를 쌓았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흥덕왕 때 다시 신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을 장보고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대사단 지위를 이용해 대사단을 불러달라고 하고 뭘 요청했죠? 청해진을 설치를 요청했죠. 완도에. 그래서 이제 흥덕왕이 10,000명 정도의 병력을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줬다는 것보다는 자기 병력을 그냥 인정받았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청해진에 설치하고 주로 해적도 소탕을 했지만 모두 같이 했냐면 그 해적 소탕과 함께 그 당시 이제 무역도 같이 했다고 보면 돼요. 근데 해적 소탕하고 무역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게 뭐냐면,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 해적들 소탕을 해야 돼. 그래야지 원활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해적들은 대부분 어떤 해적들이냐? 일본 해적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신라 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9세기 넘어가면 통일신라가 이제 혼란해. 신라 말기에 들어가면. 그래갖고 이제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뭐냐면 해적질을 많이 했어. 일본 건너가서 해적질도 하고, 그 다음에 군소 세력 밑에 들어가서 또 해적질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감안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남해와 항해 해상 고통을 지배하고 당나라 일본과의 무역을 독점을 했죠. 그리고 점점 정치 세력과 성장을 해가지고 누굴 원조했어요? 신문왕을 원조했죠. 이번에 예전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갖고 이제 그때 한번 이제 좀 더 얘기하면, 그 장보고가 있을 때 이제 신라 왕위 계승이 상당히 복잡하게 이제 이루어졌는데, 흥덕왕은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흥덕왕이 이제 사촌뻘로 되는 균전계하고 재룡계가 싸우죠. 근데 이제 재룡이라는 사람이 군전을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시가왕이에요. 그 다음에 군전계에서 이제 그 아들이, 균정의 아들이 김우징인데, 김우징이 쫓겨나가고 어디 가냐면 청해진으로 간 거야. 청해진으로. 그래서 이제 김우징과 김양이 이제 청해진에 가서 도망가 있었고, 그 당시 이제 시가왕하고 또 김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김명, 이홍,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김명이 처음에는 시가왕을 도와줬다가, 나중에 김명이 뭐죠? 상대인이 되고 나서 시가왕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민해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민해왕이 지게 되니까 이게 신하의 몸으로서 왕을 죽인 거냐. 정통성 없죠. 이 틈을 노려가지고 김우진과 김양이 그 당시 장보고의 병력을 한 5,000명 동원해갖고 지방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어딜 치냐면 민해왕을 죽여요. 공격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죠. 그래서 김우진이 누가 되냐? 신문왕이 되고요. 신문왕의 아들이 누구냐? 문성왕 때요. 근데 이때 이제 무슨 약속을 했냐면 장보고한테 내가 만약에 왕이 되면 신문왕의 어떤 그 부인이 오나 아니면 이제 신문왕의 아들인 문성왕의 부인 있죠? 그것을 뭐냐면 너네 따라서 왕비로 뭐냐면 해주겠다. 그 약속을 했는데 막상 자기가 집권하니까 이제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누가 반대했냐면 김우진 옆에 있었던 김양이 반대한 거야. 김양은 진골기족의 우두머리거든. 그 당시에 상대등이고 만약에 그 신문왕이나 문성왕이 기록에 따라 좀 다르지만 만약에 그 장보고의 딸을 맞아들여서 왕비로 삼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냐면 그만큼 왕권이 어떻게 돼요? 강화되죠. 그 지방 세력이 또 들어올 수 있잖아. 그게 못마땅한 거지. 예를 들어 있잖아.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 문성왕이 장보고를 죽였다고 하지만 삼국사기에는 근데 실제 그걸 믿는 사람이 없어요. 후대 사람들 다 누가 죽였냐고 보면 김양이 그거는 죽였다. 그래서 염장을 보내서 김양이 죽였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청해진이 해치되고 염장이 잠시 청해진을 운영했다가 청해진 세력을 흡수해서 운영했다가 흐지부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청해진의 자녀 세력들은 누구와 또 연결되냐면 나중에 그 나주 세력도 있죠. 나주의 해상 세력과 또 연결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청해진의 그 부상 요인을 보죠. 이게 이제 줄쳐놓고 또 기억을 해서 펼쳐놓고 예전에 한번 기억이 그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청해진이 왜 부상을 했냐? 그거는 교육의 지리적 이점 때문에 부상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청해진 완도가 중국과 일본 간의 교류 요충지였고요. 그 다음에 해적 퇴치를 위한 또 상성보, 그러니까 군산 복합제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 푸셈에 보면. 그래서 상업도 하면서 뭐죠? 해적도 퇴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신라반과 신라수 등 대당 신라인들 연결했다. 중국 내 네트워크를 확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정기 세력이 멸망한 후에 그 이정기 세력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그대로 인수를 해서 무역을 했다. 대무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과 일본과의 무역량 증가. 그래서 이제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과 그 당시에 직접적인 교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경당사가 끊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누굴 통해서 했냐면 요 장보고 세력을 통해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바레사 설명할 때 바레가 초창기 때는 무역을 잘했다고 했죠. 그러다 일본이 이제 바레를 통하지 않고 이제 누구하고 장보고 세력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바레한테 이제 갑질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3년 만에 와라, 12년 만에 와라, 20년 와라 이런 기록이 이제 소일본기에 나오거든요. 그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당과 일본 간의 어떤 무역 내용을 보면요. 당은 이제 어떤 무역을 했냐. 청해진을 거점으로 중국의 적산포하고 초주, 양주, 등주를 연결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등주는 상동성에 있는 거고 그 양주는 강남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연안에 따라 상동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남까지도 서로 연결시키는 무역을 했고 그때 이제 그 교육사절단으로 경당 매물사를 파견했고 무역소인 교관선을 이용해서 나당 간의 무역을 독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당나라에서 가져온 물건을 또 누구한테 팔았냐면 일본에 갖다 팔았어. 그래서 일본에 갖다 팔아서 이제 해역사를 파견해서 경제 활동을 했고 그때 이제 하카다 무역소가 있어요. 하카다는 어디냐면 북큐슈 일대 있죠. 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 갈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거쳐서 나가냐면 먼저 그 당시에는 대마도로 가요. 그 다음 대마도에서 뭘로 가죠? 근접하기니까 이끼섬을 보고 이끼섬에서 어디로 가죠? 북큐슈 일대로 와. 그래서 여기 북큐슈 일대에 이제 행자소가 있는데 무역소가 있는데 하카다야. 그래서 이 하카다에 무역소를 설치됐다. 그래서 일본어로 다자이오자 그죠? 다자이오 이건 좀 나중에 일본사 좀 할 텐데 여기를 이제 중에서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보고 세력은 아까 이제 피살됐다고 하나 그 해상 세력들은 그대로 잔존돼서 아까처럼 말해서 그 당시 나주나 그 다음에 강진 지역의 서남 해상 세력과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이제 뭐냐면 호적 세력과 또 호적 세력 연결돼요. 그리고 나주 세력은 나중에 누구하고 또 연결되죠? 왕건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왕건하고 나주 세력도 연결됐던 게 뭐냐면 장보고 이후에 형성된 이 네트워크망이 그대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장보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더 볼게요. 이거는 1158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기출근거 1858페이지. 교과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고등학교 교과서 보면 장보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 장보고와 관련된 내용이 그 1159페이지인가요? 58페이지 있네요. 자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한번 중요한 걸 보면서 읽어보죠. 자 156번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제 그 장보고가 이제 귀국한 후 홍동호에게 이제 청해 진영을 설치를 요청하면서 하고 청해진을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그때 이제 1만 명의 군사를 주어지고 신라 역사상 간직이 없는 대사라는 직함을 주어졌다고 하는데, 이 대사는 이제 아마 중국에서 이 대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장보고 요청해서 이제 줬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주침 부분은 뭐냐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왜 청해진이 부각이 됐냐? 지리적 요청지에서 이제 측면을 보면 청해진에 설치한 완도의 지리적 조건을 보면 항해를 횡단하면서 중국과 연결되고요. 동남쪽의 일조의 북규주 지역의 박다는 어디냐면 아까 얘기한 학가다 있죠? 그거와 연결돼요. 해상교통의 길목이며 더욱이 경주의 관문이 울산과 왕래하는 나당 양국의 상인들과 일본과 당사에 왕래하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고 장악 보호할 수 있는 천연 요새지이기 때문이다. 한편 내륙으로는 강진, 남해, 나주 등 영산강 유역 지역과 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해상세력을 통제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답을 구상을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중국과 일본을 연결시켜주는 길목이고 그 주변에 해상세력도 통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강진에 있는 지역이에요. 강진은 뭘로 유명하냐면 도자기 생산지도 유명하죠. 그래서 포셈에 나온 것처럼 강진의 도자기를 가지고 와서 당나라와 일본에 갖다 파는 거지. 네, 요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거기 이제, 1159페이지에 보면, 158번 문제 줄을 볼게요. 장보고가 일전에 당나라에 있었다고 했죠? 그 무용군 소장에 있다가, 그 당시 이제 신라에서 잡혀온 노비가 된 동포대 참상을 보고 분개해서, 나중에 이제 벗을 버리고 귀국해서, 해적대 임신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청해 군영을 설치한 왕에게 요청했다. 그렇게 있고, 그래서 청해진 무역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있어요. 그래서 청해진에 설치한 그 포면적 이유가 뭐죠? 해적 속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 159번을 보면 이제 그 장보고의 일대기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뭐와 관련된 게 이제 장보고가 왕위 계승에 개입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개입된 내용들을 쭉 있어요. 그래갖고 그 내용을 좀 읽어보면요. 자, 거기에 쭉 내려가지고 839년에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쭉 밑에 보면 군사를 일으켜 모의했다 그 뒷부분에 839년 보이시죠? 자, 839년에 장보고는 김우징과 김양 등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민해왕을 죽이고 김우징을 왕을 추대했다. 그 공으로 장보고는 신문왕에게 감의국사를 임명됐으며 신문왕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죽고 그에 문소왕이 즉위했는데 문소왕이 즉위한 뒤 장보고는 진해장군이 임명됐다. 845년에 장보고는 자신의 딸을 문소왕의 둘째 왕비로 보내려고 했으나 중앙의 귀족들 섬사람 해도인한 딸이라는 이유로 반대. 그만큼 뭐냐면 이제 귀족 신라 골품자 사회가 폐쇄적이었다. 지방 세력을 이제 흡수통합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죠. 이루지 못했다. 그러자 장보고는 청해진에 온 거에 왕위에 반기되었으며 846년 문소왕 염장의 자객을 보내 장보고를 살해했다. 근데 요거는 삼국사기에 기록한 거야. 근데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켜갖고 염장을 파견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장보고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 당시 귀족 세력들이 염장을 파견해 죽였다는 게 정설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851년에 청해진을 없애고 그곳 사람들을 벅골군에 이주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삼국 유사에서는 또 신문왕이 자신을 도와주면 딸을 왕비로 삼겠다고 장보고에 말 약속을 했다. 그래서 이를 어기자 장보고 왕의 운명을 반란을 일으켰다는 게 있고요. 일본에 보면 속일본기는 또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842년에 정오대 신라사람 이소정 등이 일본에 건너와서 장보고가 죽고 그의 부장 이장친이 반란을 일으키자 염장이 병사들 있고 이를 토벌했다는 사실이 전해진 기록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장보고가 염장이 장보고를 죽였는데 그 부장이었던 이창지 반란을 일으켰다 그 내용이 있고
근데 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와 일본서기의 기록이 약간 연대가 좀 달라. 그래서 문서가 846년으로 돼 있는데, 그 장보가 중년대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846년으로 보는데, 소결본기는 842년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몇 년이 앞서 있냐면 4년이 앞서 있어요. 4년이.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연대가 어떻게 되면 또 많이 많아. 근데 이제 대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삼국사가 삼국유사는 후대 위조됐다. 그래서 소일본기를 더 신뢰하고 있어요. 소일본기. 왜냐면 일본이 그래도 이해관계 좀 덜하잖아 그 당시에. 그래서 정확히 기록을 할 거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 그 김양이라는 사람 있죠. 실제 이제 장복을 죽였던 사람은 김양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김양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딸이 있어. 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보면 김양이 이제 문성왕의 첫 번째 그 왕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문성왕이 이제 두 번째 왕비로서 누굴 받아들였냐면 장보고의 왕비를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김양이 이제 죽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일본서기에는 다른 기록이 있어. 김양이 그 딸이 첫 번째 딸이 아니라 첫 번째 왕비가 아니라 두 번째 왕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받아들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장보고의 딸이 있는 거야. 연대 차이가 이제 이거 뭐냐면 앞서 있어야 될 거냐 그거를. 근데 원래 이게 사실인데 나중에 김양 측에서 그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 거야. 자기 딸이 두 번째 딸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후첨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곤쳐가지고 좀 뒤에 있는 걸로 이렇게 연대를 조절했다. 그런 설이 있는데 그거까지 뭐 이념식 나오겠어요? 자, 하여튼 뭐 그 중요한 건 아닌데 자, 하여튼 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삼국시대와 이제 통일시대 농업을 이제 볼게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요거는 예전에 14년 그 논술형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볼 내용인데, 자, 삼국시대 논술형, 삼국시대 그 통일시대 농업 보면요. 특징은 그 다음에 철기 생산이 있었죠. 그래서 철기 생산을 통해서 농업 생산력이 증대로 집단 경제에서 무슨 경제가 넘어갔죠? 개별 경제가 넘어갔죠. 그렇다고 완전히 넘어갔다 볼 수도 없어요. 아까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공동경제 형태가 남아있어요. 근데 전에 있었던 시대보다 좀 더 진전됐다. 개별 경제가 진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신분 상승을 통해 이제 경제 부를 추출하는 등 신분 상승을 통해 다양한 계층이 분화됐고요. 농업 부분에서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농업 기술이 전반적으로 발달됐죠. 고구려 같은 경우에 쟁기가지가 했고 4세기 때부터 고구려 지형과 풍토에 맞는 보습을 사용했다. 예. 보습은 알죠? 땅을 갈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백제는 벽골제를 만들었다. 예. 근데 이 벽골제에 관련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고려시대도 나오고 뭐 조선시대도 나오고 맨날 수리했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이게 있고 그 다음 철제 농기구를 개량하여 농농사를 발전했다. 뭐 비슷하고요. 자, 신라 같은 게 5, 6세기 때 소도경제가 우경이 시작됐다. 언제 왕 때 나오죠? 지정왕 때. 그래서 학자들에 대해서 이제 지정왕 때 과연 우경이 실시했냐? 예전부터 실시했는데 그때 기록하지 않았냐? 어떤 학자들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고 이제 했다라는 설도 있고, 뭐 드는 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인시설이 발달되고, 맹류보다는 이제 보리보다는 쌀농사가, 시작됐다. 그래서 쌀농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다는데, 보통 이제 4, 5세기까지는 보리가 주 작물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6세기 넘어가서 벼의 재배가 일반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후경은 왜 했겠어요? 그 당시. 시위법이 발달하지 못했죠. 근데 시위법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아직까지는 시위법을 개발할 수 있을 만큼 인구가 많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넓은 땅도 많으니까 그냥, 몇 년 동안 후경을 한 거야. 아직 퇴비를 만드는 기술이 미숙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퇴비를 만드는 기술이 미숙하기 때문에 되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경수노 방법을 채택했어요. 하경수는 뭐냐면, 이제 하전농법이죠. 불을 지르고 그 재가 있으면 재를 이제 흙하고 섞여가지고 농사를 짓는 방법이야. 근데 나중에 이제 인위적인 이런 원시적인 하경수노 방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퇴비를 만들기 시작한 건 언제냐면 고려 중후기 때부터야. 그러면서 조금씩 연작상경이 되고 조선전기 때 연작상경이 일반화되죠. 그 밑바닥에는 예전에 시험 문제가 나왔지만 왜 이런 시위법이 발달되는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인구를 먹여 살려니까 이제 후경지가 없애야 돼. 그래서 연작상경지를 만들어야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나중에 저희 영국의 농업혁명 있잖아요. 그거 할 때도 마찬가지야. 연작상경하고 그 후경지 점점 줄이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인구가 증가되니까
많은 인구를 먹여 살려면 뭐예요? 후경주를 줄이고 연장 상경제약 시켜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위법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철제 농기구로서 이제 쟁기, 호미, 뭐 갱이, 보습, 따비 이런 것도 있고 뭐 이거 쓰고 나오진 않겠죠. 예. 그래서 노동력 저희관과 1인당 경지 면적이 확대됐다. 근데 이런 말들이 조선시대도 나와. 조선전기도 나오고 조선후기 때.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건 아날로그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디지털에 딱딱 떨어진 게 아니라 점점 보급돼갖고 점점 1인당 경쟁 강제 가능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지 이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삼국시대 때 이제 통일시대 농업 해갖고 경제 부분 다 끝났고요.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못 풀었던 게 있는데, 잠깐만요. 3번 문제 볼까요? 3번 문제. 이거 풀고 나서 총괄평가 이제 넘어갈게요. 일단 같이 이제 넘어갈 때. 25페이지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자, 보기의 자료는 이제 뭐 아까쯤 얘기한처럼 이제 토지에 관련된, 삼국시대 토지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자, 이걸 기록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아까 얘기한 그 순서 좀 외워두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순서 물어보는 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 건데, 기획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 여러 내의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노급을, 나눠줬다. 이거는 언제 때 왕이에요? 757년에 경동왕 때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무 관료전 지급하여 차등해서 줬다. 그 관료전 유차, 이 말이 나오니까 687년에 신문왕 때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간의 노급을 확보하고 매년 조를 내리되 차등 있게 하여 이로써 영원한 벽시를 삼았다. 689년에 얘기해 신문왕 때 얘기인데, 근데 이제 기억은 맨 마지막인 걸 알아. 근데 니은과 디귿이 혼란하죠. 자, 뭘 지급하고 뭘 폐지했죠? 일단 이걸 관료들 지급하고 그 이후에 2년 뒤에 노급을 폐지한 거야. 왜냐면 갑자기 노급 폐지하면 반발이 많으니까 그 전에 관료전을 해서 좀 안충하고 그다음 노급을 폐지한 거죠. 그러면 그 기록을 보면 그 순서는 니은, 디귿, 기역이 되죠. 2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1번 동대사 정창원에 발견된 신라 민정문서의 기록이다. 성덕왕 때 21년에 지급된 정전의 예를 본다. 그래서 정전 파악된 토지가 뭐냐? 자, 뭐겠어요? 연수, 유답전. 그래서 연수라는 거는 자연에게 줬던 농가 답, 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촌주 유답도 이제 넓게 보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볼게. 마전, 내시형답, 간모답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서 마전이라는 것은 공납물로 마포를 생산하는 그 토지고요. 내시형답은 관료전을 설정했던 토지죠. 그다음 간모답은 간유지고. 그러면 이 마전, 내시형답, 간모답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냥 마을의 공유지예요. 개인 토지가 아니라. 그리고 이걸 누가 경작한다? 마을 촌민들이 공동 경작해요. 개별적으로 땅을 생산물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이게 노동지대를 하는 거야. 일종의 노육지. 이건 중세, 유럽 중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의 상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현재 통일신라시대의 농민의 생활을 알려주는 자료가 남아있다. 이걸 작성하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쓰고 그 목적에서 알 수 있는 내용 두 가지 쓰시오. 자, 목적은 노동력과 생산 자원을 국가에 편지하고 관리하여 부역, 조세, 부가자료를 삼게 해서 국가제도 기반을 유지한 거. 그 내용들, 조사 대상들 보면 남녀별, 연령별 6등급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호별로 또 9등급으로 나눴죠. 그리고 정확한 인구수를 파악했고 소, 말, 개, 돼지, 가축수나 뽕나무, 잣나무 같은 유실수 이런 것들을 조사했죠. 이런 것들 쭉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볼게요. 6번. 자, 다음 자료 A의 명칭에 밑줄친 가와 같은 구체적인 용어를 쓰고 밑줄친 나와 같은 성격을 토지를 자료 B에서 보이는 토지의 명칭 중에 찾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거기에 왕을 만들 땅을 구하기 힘들어 사찰자의 능을 만들기로 했다. 사찰의 재앙에 땅을 변화시켜 복된 것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세상 어려움을 구제할 수 있고 이런 내용 있죠. 여기에서 보여지는 그 용어, 관련된 용어가 뭘까요? 비보사찰서예요. 네, 비보사찰. 네, 이건 비보사상이죠. 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국의 풍수사상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중국의 풍수에 없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가 비보사상과 하나가 또는 도참사상이야. 그래서 풍수를 이용해서 도참을 해요. 도참은 예언이거든요.
예.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나라 때 도참 사상이 유행했죠. 근데 이때 도참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유교 경전을 이용해갖고 해석해서 도참을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풍수를 이용해서 도참을 해. 그래서 이걸 줄여서 풍수 도참이라고 연결시켜서 말을 하죠. 예. 그다음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에 나온 비보 사상이야.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중국은 뭐 땅이 넓기 때문에 길지를 쉽게 참을 수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 요구한 풍수에 맞는 길지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뭐냐면 조작을 해서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흉지라도 길지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돼. 그래서 뭐 배삼 임수를 만들기 위해서 야산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물길을 좀 다른 데 돌리기 위해서 저수지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지맥 같은 경우에 있으면 이 지맥이 한 곳에 모여있거나 그 다음 풀어주면 이제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는 거기에 뭘 두냐면 사찰도 사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거기에 탑을 두죠. 예. 그래서 이제 비보사찰, 비보사탈이다. 사파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보사찰이라는 개념이 훈육 10조에 나와요. 그래갖고 도선이 지정된 곳에만 뭐냐면 그 절을 지어라. 이 비보사찰이거든. 물론 그 이면에는 함부로 남설하지 마라. 절 같은 거 많이 짓지 마라. 그런 내용이지만 하여튼 이 비보사찰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나와 같은 성격의 토지를 자유 비해서 찾아라. 왕공이지만 공전이 아니기 때문에. 저 왕공이라는 건 왕의 그 토지지만 국가의 공식적인 토지는 아니다. 이건 뭐냐면 왕토 사상이 반영돼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왕토 사상이나 아까 말했지만 토지에 대한 통치권의 의미지 이게 토지 소유권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토지 소유권은 민간에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전이 아니라는 건 사전이라는 의미야. 민전의 의미죠. 그럼 민전과 관련된 그 내용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거기에 대해 쭉 보면 뭐 이거 한 번 해서 굳이 안 해도 되죠. 거기 연수유답전 금방 찾죠. 연수유답전은 민전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앞에 있는 기출문제 연관돼서 나온 거죠.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 문제를 볼게요. 7번. 자, 7번 문제가 이제 뭐냐면 그 미추진 대사의 활동 근거지가 9세기 초에 그 부상한 경제적 요인을 두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대사란 말이 있는데 일단 애닉이 멀리서 어진 덕을 입었기에 상가 우려 쭉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뭐와 관련된 걸까요? 일단 1차 사료 출처가 어디죠? 입단 구법 순행기죠. 입단 구법 순행기 이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 당나라 때 그 뭐냐면 사료가 당나라 때 이제 그 장복에 관련된 사료가 제일 중요한 게 그 애닌의 입단 구법 순례행기야. 그래서 입단 구법 순례행기는 뭐냐면 그 애닌이 당나라 갈 때 구법승이잖아 이 사람이요. 그래서 유학했던 것들 적어놓은 일종 기행문인데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때 애닌을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장보고예요. 그래서 장보고에 관련된 고마움 때문에 여러 글을 썼어.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상공수사나 삼국수사기, 뭐 속일본기 이런 것들에는 저 장보고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신라와 관련된 내용이고 신라 있을 때 당나라와 관련된 기록은 예닌의 입당수복 구법 순례니까 중요한 기록이죠. 유일한 기록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두목의 기록도 있네요. 하여튼 두 가지 이제 기록이 있는데 자, 하여튼 요게 대사는 누굴 의미할까요? 장보고죠. 왜냐면 신라 시대 때 장보고만이 대사라는 칭호를 썼어. 예. 그래서 이제 대사가 있고 그때 대사의 활동 근거지가 9세기 초에 부상한 경제 요인 두 가지 쓰셔. 청해진이 왜 부각이 됐냐? 여러 설이 있지만 중국과 일본 간의 중개무역의 요충지였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력들, 그 당시 나주라든지 강진이라는 이런 세력들과 군소 해상세력들을 통제가 가능했고, 그다음 강진 등 도자기 생산지 근거지에 인접해 있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지리적 이점을 이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고, 총괄평가 한번 이제 같이 풀어볼까요? 이 관련된 이제 유사한 문제 찾아서 총괄평가에서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몇 페이지 피시하는 총괄평가 22페이지 펴보세요. 자, 총괄평가 22페이지 45번 문제 볼게요. 자, 45번에 보면 다음 들어갈 토지의 내용을 이제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일단 가에 들어갈 토지의 명칭을 쓰고 기획의 어떤 그 정치적 의도를 쓰시오. 자, 요거는 이제 그 신문학 실령 관련된 내용, 간료전에게 간료전 지급 관련된 내용이고, 그 신문학 9년 관련된 내용은 이제 노고를 폐지했던 내용이고요. 성덕왕 때는 뭘 지급했다는 내용이죠? 가에 들어간 건 정전을 지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경도왕 때 노고를 폐지했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게 가는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전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그 정치의 의도, 그러니까 간료전을 이제 그 뭐냐면 지급 노고를 폐지했고 간료전 지급했는 이게 노고 폐지 관련된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치의 의도가 뭐죠? 중앙정부가 귀족들의 직접적 백성 지배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다. 그래서 이제 한 통에 있는 내용 그냥 쓰시면 돼요.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요. 총괄평가 몇 페이지 보시냐면 11페이지 그 앞부분 다시 들어가서 11페이지 16번 문제 볼게요. 민정문서 관련된 내용이죠. 자, 거기에 이제 신라의 민정문서의 내용이다. 위주칭 기획의 결배 기준이 무엇인지 말해보고, 사료 안에서 이제 수조권이 그 설정된 지목 두 가지를 써보시오. 그리고 니은 같은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의 권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침범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삼국시대 유물 한 가지를 말해보시오. 알려주는 유물.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물어본 게 밑줄친 결부의 기준. 결부 속이 있죠. 결부. 요때 기준은 뭘 써야 돼요? 토지의 생산량 쓰면 안 되겠죠. 토지의 절대 면적.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목. 그 토지 소유권의 그 안에서 수조권이 설정된 지목. 사료 안에서. 그는 이제 거기에 그 뭐냐면, 여기에서 간모단과 내시정답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수조권이 설정된 지목 두 가지 쓰려면 뭘 써야 돼요? 수조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민전에, 연수유답전에 설정된 게 아니라 공유지에 설정됐다고 했죠? 그러면 일단 내시정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모유답이 아니라 이거는 수조권이 아니라 국가 공유지니까, 요거는 이제 촌주유답. 촌주유답도 간료전적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연수유답 같은 그 국가의 권력이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민전도 침해할 수 없는 걸 알려준 삼국시대 유물 뭐가 있을까요? 매직건이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토왕에게 돈을 주고 샀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 샀다, 토지를 샀다는 거는 뭐가 있다는 거야? 민전이 존재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페이지에 그 44번 문제 볼게요. 예? 아, 그래요? 아, 이거 잘못된 거네. 유문이 아니라 그 비문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예. 잘 지적하셨네. 비문이라고 쓰시면 돼요. 예. 금속문? 금속문이 낫겠네요? 예. 왜냐면 금속문은 낫겠네요. 왜냐면 도대 새겨져 있으니까. 예. 비문 또는 금속문, 이렇게 좀 곤쳐주세요. 유문이 아니죠? 예, 맞아. 비문, 금속문, 유적이라는 말이 좀 낫겠네. 예, 정확하게.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22페이지에 잠깐 볼게요. 22페이지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요. 이게 몇 번 문제야? 22페이지 44번 문제 볼게요. 자, 44번도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민정문서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자, 기획의 토지 경작 방식을 써보고 니은과 대립된 견해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 간모답 관련된 내용이 있죠. 간모답은 그 예전에 말한 것처럼 무슨 토지라고 했어요? 국가의 간유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국가의 공전의 의미를 이제 쓰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때 경작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촌민들을 위한 경작되었다. 공동 경작 방식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대립된 견해, 거기에 연수 유답전을 줬다는, 이건 민전이죠. 민전에 대입된 견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걸 지급했다는 견해도 있고, 또 하나는 뭐와 관련된 거죠? 이거 추인했다는 견해도 있어요. 두 가지 쓰시면 되고, 그러면 추인설 뒷받침한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왜냐면 각 토지의 이제 그 토지 편차가 크게 다르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변동이 별로 없어요.
이런 걸 볼 때 이제 최인성에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을 보시냐면, 18페이지 펴보세요. 18페이지 26번. 이거는 이제 그 장보고 활동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18페이지 26번이 아니라 잠깐 잠 못 적었네 내가. 이게 몇 번이야? 15페이지네요. 네, 15페이지. 자, 다음 가의 밑줄친 역할을 써보고 아의 1차설 명칭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장보고가 이제 신라에 들어와 흥동왕이 찾아와 만나서 말하기를 중국에서 널리 우리나라 사람들로 노비를 삼으니 청해지를 만들어 적으로 하여금 사람 약탈하지 못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있죠. 여기에서 밑줄친 역할 두 가지를 쓰면 돼요. 자, 서남해상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해적을 소탕하고 한중일 동아시아 무역권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쓰면 되죠. 역할이라는 건 쓸 때 딱 이런 문제 나오면 예전에 위치, 부상 요인, 이걸 써갖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 역할 쓰니까 역할에 국한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 적산법화원이 나오죠. 적산법화원과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있냐? 당나라 때 관련된 기록들은 입당구법 순례행기가 있어요. 이거 꼭 외워두세요. N인의 입당구법 순례행기. 예.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사 넘어갈게요. 고대 문화사. 자, 이 고대 문화사는 이제 보면, 이 고대 문화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불교 관련된 내용이야. 원효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의상도 나오고, 고대 불교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그 예전에 객관식 때는 가끔씩 이제 무덤 형태나 그런 사찰, 탑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요거 최근에 이제 주관식에는 불교 부분이 많이 나와. 불교도 뭐 삼국시대 불교 이런 것보다는 맨날 나오는 게 원효 위상이에요. 예,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원효 위상을 좀 보시면 되고, 동일신라 시대나 신라 시대 불교 있죠? 특히 신라 불교의 특징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대개 보면 객관식 때 좀 많이 나왔는데, 아마 그 객관식 때는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나오는 게 원효 의상, 신라 시대 불교의 특징?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아. 그리고 불교사 부분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특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물론 다른 책에도 자세히 나오지만, 이게 뭐냐면 좀 약간 시간 대비 효과가 떨어져. 시성비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시성비가 좀 높은 것은 구특 내용이 있는데, 문제는 구특이 한문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문에 대해 거기에 붙인 음독한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여기 직강 듣는 분은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없는 분들만 저한테 보내주세요, 메일. 자, 그러면 이제 고대 문화의 성격을 이제 볼게요. 고대 문화의 성격은 이제 교과서 통론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간단한 거예요. 고구려 문화는 외대 문화의 비판적 수용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중국 세력과 접촉을 했었죠.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름대로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예. 그리고 폐기와 정념이 넘치고요. 백제는 딱 생각 귀족적이고 우아함이 세련미죠. 그리고 백제 문화는 중국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지만 북쪽 문화보다는 남조 쪽에 강남 쪽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어요. 교류가 많았고, 자 신라 같은 경우는 소박하고 이게 조화미로 발전됐다. 자 문화적으로 소박한다는 말이 좋아서 소박하다는 거지. 뭐야 이거는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형편없다. 그래서 왜 그러냐? 신라 같은 경우 오랫동안 소백산맥 남쪽에 갇혀 살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 교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신라의 초기 문화를 보면 상당히 초잔해, 조악하고. 근데 6세기 때 넘어가면서 이제 달라지죠. 왜냐하면 6세기 때 이제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 고구려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뭐야?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모르니까 무조건 다 받아들인 거야. 중국 걸 그대로 이식한 거죠. 그래서 이게 훈효십조에서 비판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죠. 당풍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서 비판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조금씩 이제 발전돼 나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통일신라 들어가면 조함이라는 거 뭐냐면 이게 통일신라 이후부터 뭐예요? 고구려적 요소와 백제적 요소, 당나라적 요소를 같이 조화를 하죠. 그래서 이런 말에서는 조함을 발전했다. 좋게 써준 거예요, 그냥 이거는요. 자, 발해 문화는 당 문화와 수용했죠. 그리고 자기의 독자적인 문화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고, 그 통일신라 문화는 이제 민족문화 토대를 마련했고, 국제문화 조율을 참여했고, 뭐 귀족 중심 예술, 조형미술 발달했지만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하대 그러면 쇠퇴하게 되죠. 이거 통일과 균형의 미, 뭐 등등등. 그냥 이런 거 써하고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불교 사상이죠. 예, 그래서 이제 불교 부분은 이제 심층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불교는 이제 그 수용 배경과 가정을 좀 볼게요. 배경은 일단 불교를 수용할 때 어떻게 수용한 가정이 뭐냐면 중앙집권화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각족의 부족들이 믿고 있는 토속신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 원시 종교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왕권을 하나 통합하기 위해서는 좀 보편적인 어떤 것들이 필요해요. 예전에 부족신 모시고 해 모시고 뭐 달 숭배하고 산신 모시하고 점수를 하고 좀 유치하잖아.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좀 세련된 종교가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계층들이 대부분 어떤 계층이냐? 신라를 기준으로 볼 때는 왕권을 중심으로 받아들인 거죠. 중앙집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중앙집권을 위해 여러 부족을 정신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왕실 중심으로 수용을 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우리나라의 불교의 특징은 왕주 교종이에요. 왕주 교종. 왕주 교종이 뭐예요? 왕이 주고 뭐냐면 교종은 뭐냐면 종교가 뒤따르는 거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신라인데 왕주법 사상 같은 게 있죠. 왕이 꼭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그런 것들이죠. 약간 이제 백제를 제하고 신라 고구조는 좀 약간 북조식 불교를 받아들였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격이 좀 남아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윤회설을 통해서 인간의 불평등을 전생의 업보로 정당화시켜주는, 그래서 귀족사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나 귀족들이 이제 그 신분제를 유지하려니까 밑에 있는 피지계층들이 불만이 많지. 자기 처지에 대해서. 근데 그걸 좀 더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줘야 돼. 그래서 왕과 귀족들은 예전에 전생에 뭐예요? 많은 업을 쌓아가지고 태어난 거고, 그리고 너네들이 그게 노비나 그 평년 태어난 거는 뭐예요? 예전에 너네들이 많은 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전생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거다. 이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좋거든요. 그 윤회설 자체가. 물론 이제 그 원시 유교에서는 아니 원시 불교에서는 윤회라는 것을 업을 관련된 걸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업은 극복할 수 있어. 자기가 노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분제 부정하는 그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중국과 한국 넘어오면서 이 업이 거의 절대화시켜. 신두교적 어떤 요소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기존의 신분제를 유지하고 정당화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에 제일 비판하는 게 뭐냐면 그 성리학 고려시대 성리학에서 이제 불교에서 성리학 넘어가잖아요. 불교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귀족 사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불교의 어떤 건무세력들은. 왜냐하면 건무세력들이 당연히 태어난 건 자기들이 잘나서 태어난 거야. 예전에 업을 잘 쌓아서. 그건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성리학적 지배 질서 필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를 까기 시작한 거죠. 예. 근데 그 전까지는 또 불교식 논리를 가지고 이제 지배 질서 유지했는데, 물론 조선시대의 성리학적 질서도 재판이야. 이건 다른 식의 논리지만. 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기능과 역할을 볼게요. 일단, 불교가 수용되면서 왕권이 강화되죠. 그래서 계급간의 갈등을 완화해서 사회적 모순을 훼손했고, 왜냐면 모든 걸 윤회설로 해고 그걸 모순을 해소할 때 이제 거창한 이론을 이제 도입해서 설명하죠. 그 다음에 고대 문화의 발달을 공헌했다. 왜냐면 불교가 도입되면 불교만 가지고 온 게 아니죠. 모두 아니요. 불교와 관련된 문화도 가지고 온 거야. 중국이나 서양 문화도. 이거는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기독교 도입했다. 개학 이후에. 기독교가 왔는데 기독교만 왔어요? 아니죠.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여러 가지 어떤 학문도 들어오고 뭐 의학 기술도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과학 기술도 가르쳐주고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면 그 다음에 예전에는 직물적 사고를 했어. 직물적 사고는 뭐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사고를 했는데 이 불교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잖아. 그러니까 철학적이고 되게 합리적으로 설명해. 물론 일단 합리성이라는 것은 지금의 합리성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좀 보편적이고 어떤 추상적 이론을 가지고 이 세계를 설명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의 어떤 인지 구조가 점점 발달되면서 이걸 통치하다 보니까 좀 더 복잡한 이론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각국의 불교 수용 시기를 보죠. 자, 이거는 이제 보면
고구려는 소수유왕 때 수용했다고 그래요. 기록에 보면 전진의 순도가 이제 수용했다고 이제 보는데, 전진이라는 나라는 이제 보면 강족이 세웠던 나라인데, 여전에 무슨 나라가 있었죠? 전현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모왕씨가 세운, 모영씨가 세웠던 그 종인데, 이 모영씨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근데 전진이 전현을 멸망시켰잖아. 그럼 전진하고 상당히 사이가 좋겠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근데 삼국 유사에 보면 순도라는 인물이 이제 있는데, 순도도 신라에 또 불교를 전파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이게 아마 순도가 있고, 이 순도가 전파된 게 이제 그 후에 한 100년 뒤에 또 순도라는 인물이 나와, 신라에. 그러니까 동일 인물은 아닐 것 같고, 이 순도라는 사람은 아마 불교의 전파자를 그냥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사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어.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그 다음 백제 같은 경우에는 침루왕 때 있는데, 예전에 말했죠. 침루왕은 딱 1, 2년 살다 죽었다고 했죠. 이 사람의 유일한 업적이 뭐냐면, 동진에서 불교를 공인했다, 수용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진의 마라나타라고 하는데, 마라나타니까 이름 모르니까 이제 중국인은 아닌 것 같고, 저쪽 서역 계통의 사람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신라는 기록에 보면 이제 눌지왕 때 41년에, 457년에 고구려 묵호자가 와서 이제, 전파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성군 모래의 집에 이제 숨어 살았는데, 왜냐면 묵호자라는 사람인데, 이게 사람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묵자는 흑묵자거든요. 그 호자는 오랑캐 호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얼굴이 뭐예요? 거무틱틱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아마 동남아시아 계통에서 들어왔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좀 약간 신기하잖아. 얼굴도 거무틱틱하고, 지금 동남아시아 사람처럼. 그래서 머리 팍팍 깎고, 그 다음에 목탁도 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일성군이라는 사람이 좀 일성군에 모래라는 사람이 좀 이상하니까 이 사람 숨겼나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왕에서 이제 공주가, 비시비시하고 하니까 이제 가서 곤쳐주고, 향로가 뭔지도 알려주고. 근데 딱 그 기록이야. 거기에서 그 지상 없다가, 갑자기 이제 좀 나는 버프왕 때 2차돈에 순교를 해갖고 죽었다. 이렇게, 2차돈 순교를 통해서 공인했다.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눌지왕 정도에 와서 포기했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일단 80년, 90년 뒤에 버프왕 때 가서, 공인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는 공인하는 과정이 상당히 지난했어요. 어려웠고. 왜냐하면, 각 부의 수장들이 뭘 가요? 각기 자기가 나름대로 토지신이나 부족신을 정리는 제사장 위치였거든요. 근데 만약 불교 공인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왕한테 그 제사장 지위가 뺏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귀족 때 저항이 되게 심했고, 이 버프왕은 2차돈과 짜고, 일종의 쇼를 부린 다음에 2차돈에 목을 나르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불교를 공인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돈이, 버프왕이 또 불교를 공인했던 것이 뭐냐면, 율령 수용하고 또 관련돼 있어요. 왜냐면, 율령을 수용하는 단계 보면, 대개 보면, 불법을 먼저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율령을 수용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법과 율령은 서로 연결돼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신라가 버프왕 때 공인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율령 체제가 조금씩 완비됐다는 걸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 불교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왕씨 중심으로 했고, 지배층 중심의 국가적인 종교, 호국불교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계율종을 강조했어요. 계율종. 삼국이 되게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계율종 또는 율종이라고 해요. 원민은 율종인데, 신라에서는 계율종이라고 또 부르거든요. 예, 똑같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계율종 왜 중시하면, 이 계율종의 특징이 뭐냐면, 사찰에 기강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율을 강조하고 사찰의 기강이나 그 다음에 사찰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규율을 강조하죠. 규율을 강조해요. 이것은 뭐냐? 이걸 바탕으로 삼국이 집권하는 과정, 정복하는 과정에 조직체계 있죠. 행정조직이나 어떤 율령체제 완비하기 위해서는 계율을 강조해요. 그래서 계율중에 강조하는 불법을 바탕으로 해서, 율을 바탕으로 해서 뭘 받아들인 거죠? 율령체제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삼국이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율종이다. 또는 계율종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백자관인데, 백자관에는 이제 이것도 되게 강조하죠. 이거는 통일신라 기록이 나와 있는데, 신라 기록이 나오는데, 보통 백자관회가 뭐예요? 이거는, 백자관회는 이제 호국사상을 대표하는 것들인데, 또 인왕경을 주로 읽죠. 그래서 인왕경을 자주 읽으면, 왕이 읽으면, 호국집회에서, 백고자에서 읽으면,
이걸 통해서 뭐냐면 그 나라의 어려움이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진흥왕 때부터 이 백고잔해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백고잔한다. 백자간해 또는 백고장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백고자해라고 하고 백자강해라고 해요. 또 하여튼 그것이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호국사상의 이제 뭐냐면 의미죠. 그다음에 항농사 구충북탑 유명하죠. 예. 그래서 항농사 구충북탑은 그 뭐냐면 9개 그 층이 있죠. 근데 그 각 층마다 그 주변에 뭐냐면 신라를 둘러싸고 있는 그 민족들을 나타나고 있어요.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보면 뭐 1번, 중하, 5월, 탐나, 응유, 뭐 말갈, 당국, 여적, 예맥 이렇게 다 외우지 마세요. 저도 못 외우고 있어요. 그냥 보고 이제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항로사 구축석탑을 세우면 구축목탑을 세우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신라에 복속될 것이다. 라는 정형적인 호국불교적 성격을 갖고 있죠. 이게 되게 커요. 항로사 구축목탑이 상당히 아파트 한 10층 정도 되는 그 뭐냐면 건물인데 이게 지금까지 남아있었으면 진짜 관광사업하고 잘 좋을 텐데 아쉽게도 그 몽골족들이 오면서 이게 그 불타 없앴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남아있지 않은데 일본 같은 데에서는 이런 목탑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아마 이제 백제나 이제 신라에서 영향받고 만든 건데 일본은 이렇게 외부의 침략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내전밖에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문화재 소중하면 아는 거야. 자기 나라 문화재니까. 왜냐면 6.25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 저희 북한군이 와서 우리란다. 이거 좀 많이 지금 이적행인데 북한군이 와가지고 이제 서울 점령했더라도 경복궁이나 창덕궁, 창경궁을 불지르고 없애진 않았잖아. 왜냐면 같은 민족이다 보니까 문화재 소중을 아는 거야. 근데 여기는 외부의 침입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목탑이라든지 저지라든지 이게 다 불타 없어지고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 예. 좀 안타까운데. 자, 하여튼, 이런 거 볼 때 이제 삼국시대의 불교 특징이 왕실 중심이었고, 호국 불교적이었고, 계율적을 중시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풀어볼 때 이제 같이 풀어보고요. 자, 각국의 불교의 특징과 수용 과정을 볼게요. 고구려는 되게 선진적으로 수용했어. 비판적이고. 그래서 중국 불교의 발전 단계 거의 일치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중국 불교의 발전 단계를 좀 뒤에 수용하는 방식이야. 왜냐면 중국과의 항상 교류를 해왔죠. 이 고구려는. 그래서 이제 이 고구려 남조와 북조, 서양과의 문화교를 통해서 모방적이고 미신적 성격을 만했다. 비판적으로 수용했다. 이거는 신라불교가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초기 단계는 격의불교. 왜냐면 그 보통 우리가 중국 불교 단계가 세 단계죠. 격의불교, 그 다음에 인도불교를 그대로 수용한 단계, 마지막은 뭐죠? 중국화된 불교. 이렇게 있죠. 1단계 마찬가지로 격의불교야.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격의불교 나왔죠? 중국사 관련된 나온 건데, 요거 제대로 분석했으면 다 나왔어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예, 고구려 불교 설명할 때. 격의불교가 뭐예요? 이거는 초창기 불교 형태인데, 그 불교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도교 형태, 노장사상 형태로 수용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불교의 공이란 개념, 이걸 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죠. 물론 그 공과 무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공이라는 이신론적인 어떤 얘기고, 그다음 무라는 건 형이삭적인 개념인데 이걸 좀 뒤에 얘기할게요.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고, 근데 중기 때 들어가서는 이제 뭐냐면 인도 불교를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그 형태가 등장해요. 그래서 삼론종, 그래서 있고 섬론종 이런 것들인데, 삼론종은 대표적인 승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승량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남조에서 주로 활동했던 고구려 요동 출신의 승려인데, 이 사람이 그 삼론학파의 시조가 됐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갖고 여러 책도, 삼론종이라는 책도 쓰고 그랬어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사람이고, 요 사람은 이제 중간학파 소속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뭐냐면 섬론종이 있어. 섬론종. 예. 그래서 섬론종은 이제 유식학파인데, 이 섬론종의 대표적인 사람이 해관과 도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일본의 잠깐만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 예. 제가 섬론종은 이제 그 뒤에 얘기고, 거기 삼론종 계속 얘기할게요. 제가 섬론종을 지금 착각해서 얘기했는데, 해관과 도진이라는 사람이 일본의 삼론종을 전파했다. 요거 얘기하고요. 거기다 또 적으실 게 뭐냐면, 거기에다 삼론종이 있고, 삼론종이 있어. 이 삼론종인데, 이거는, 앞에 이제 삼론종은
뭐가 중간학파죠? 이건 유식학파예요. 이건 유식학파. 중간학파가 아니라 유식학파다. 중간학파가 뭐고 유식학파가 뭔지는 좀 뒤에 설명할게요. 공유 논쟁할 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 후기에는 이제 여러 파가 있지만 이제 후기에는 뭐냐면 여기 보면 있고 후기에는 이제 열반종 같은 게 있고 열반종은 이제 누가 이제 왜 보독이라는 사람이 연개소문 그 당시 독일을 강조했거든요. 연개소문이요. 불교세력을 억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반발을 이제 독일세력을 이제 강조함으로써 불교세력을 탄압하려고 했는데 그에 반발해가지고 열반종을 세웠죠. 이 사람이 보독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연개소문의 도교 중시 정치에 반발해갖고 있고 이 사람이 또 나중에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백제와 신라불교에도 영향을 미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나중에 얘기했지만 고구려 후기에 들어가면 고분석 벽화에 보면 불교적 요소가 아니라 사신도 같은 도구적 요소가 많이 도입되거든요. 그래서 연개소문을 처음 도입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연개소문이 좀 전후도 해가지고 도교가 도입됐고 이때 연개소문 때 이 도교를 이용해서 불교를 탄압했다. 그래서 이때 불교계에서 뭐가 만들어졌다? 보독을 중심에 열반종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뭐냐면 이게 지론종이 아니라 이 지론종 지우시고 지우시면 이게 청태종이 있는데 청태종은 뭐냐면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건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제 뭐냐면 수다 시대 때 교종과 선종을 통합해갖고 그러니까 유식과 뭐냐면 유식학 사상하고 그 당시 이제 여식과 중간학파를 통합해갖고 만든 것이 천태종이죠. 천태종은 이제 중국화된 불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후기 때 들어와서는 중국화된 불교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화된 불교를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로 이제 보게 될게요. 백제는 귀족층이 주도를 했고 수용했죠. 이건 약간 이제 고구려하고 이제 신라하고 다른 건데 중국의 선진 문화의 수요인 남조 불교를 받아들였고 여기는 왕법보다는 좀 상대적 불법의 독립성을 강조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상대적인 의미에서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국왕의 전제 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왕법에 대한 불법의 독립성을 내세울 수 있었다는 거. 예. 그래서 백제 불교, 고구려와 신라의 불교가 좀 다르다. 국가불교적 성격이 아니라 좀 귀족층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남조적 성격을 강하고 있고요. 종파는 계율종, 율종이 성행되는데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 겸임이라는 사람이죠. 겸임이 인도에서 직수입해와.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 불교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인도 불교를 가지고 와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됐는데 그때가 어느 왕 때였죠? 성왕 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파견된 건 그 앞에 무려왕 때인데 무려왕 때 파견해서 거기 인도에 가고 이제 뭐냐면 하서 경전하고 인도 승려들 가지고 오죠. 그래갖고 이제 가지고 오는데 데리고 오죠. 그리고 나서 이 성왕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냐면 중국의 백제 율종을 뭐냐면 개척을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백제 이제 경전을 가지고 온 경전 중에 뭐냐면 사분율이라는 게 있어. 사분율. 예, 사분율인데 이 사분율은 오분율권의 하나인데 이것을 중국의 사분율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인도의 사분율을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분율 같은 걸 이제 해석할 때는 중국 걸 가지고 번역을 했어. 중국에서 한번 번역된 거를. 근데 이제는 뭐냐면 인도의 범원을 가지고 번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외국에 이제 유명한 소설책이 다닐 때 일본 번역한 걸 또 번역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영어라든지 예전에 프랑스어는 이거 언어를 가지고 또 번역하는 직접 번역한 이런 거예요. 이중 번역이 아니라 직역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보면 중국의 열반종, 삼룡종, 선신종 뭐 이런 여러 가지 동파도 있고 또 아까 전에 고구려의 열반종도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백제 불교는 또 어디에 전파됐어요? 일본에 전파됐죠? 그래서 일본에 왜 불교가 전파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본에 보면 이제 소가시가 있어. 나중에 이제 일본사 얘기할 텐데, 이 소가시가 이제 목령만치의 후손이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백제 계통의 유민으로, 도레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 계통을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리사치계나 뭐 강릉 같은 걸 파괴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소가시 주도의 불교가 문화가 형성됐죠? 이게 무슨 문화예요? 아스카 문화죠. 그 유명한. 예, 이건 나중에 일본사 할 때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신라의 불교인데, 신라의 불교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게 한 통을 기준으로 했고, 이제, 아니야, 특강을 기준으로 해갖고 정리를 했는데, 이 신라의 불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예전에 전륜서왕도 나오고, 막 해갖고 많이 나오는데, 신라는 상대적으로 볼 때, 그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왕권이 약했죠. 귀족들이 득세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신라는, 불교를 좀 정치적으로 이용했어. 물론 앞에도 정치적으로 좀 이용했지만, 신라가 더 강해. 이 신라는 토속신앙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불교가 뭐예요? 많이, 역변했죠. 변질됐어. 예. 그래서 이제, 무속신앙과 결합이 많고, 자, 이런 것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배경화면 무당과 같은 제사장 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신라 왕들은, 그, 불교 수용의 예국주의, 왕권과, 했고, 또 미신적 성격이 강했다.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불교와 토속신앙을 뭘 했다고 하죠? 습합했다고 했죠? 습합. 습합은 이제 의미가 뭐냐?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완전 화학적 결합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인데, 이건 일본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불교도 좀 약간 그 자기 토속신하고 습합했어. 네, 이게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왕법과 불법이 일체됐다. 그러니까 왕직불 사상이라는 거죠. 왕이 꼭 뭐예요? 부처죠. 그래서 이제 왕직불 사상이 있고, 진종서사가 확립됐다. 이 진종서사는 이제 뭐에 근거가 되냐면 선종신화하고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 진종서사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왕씨는 그 석가모니 종족인 크샤트와 같은 종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종서사인데, 그에 입각해가지고 23대 법후왕부터 해서 28대 진덕여왕까지 다 뭐예요? 불교식 불교했던 불교 왕명을 사용했죠. 예. 그래서 보통 선, 진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불교 왕명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교와 토속신화 습합 내용이 있어. 예. 이거 보면 자, 이거는 관련된 이제 내용이고요. 그 한문사조는 그 뒤에 넘어가서 그 이제 구체 내용을 보면요. 이거 특강에 있는 내용인데. 자, 무의 기능, 예전에 무당의 기능이 승려가 담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당이 했던 여러 기능들 있죠? 이런 것들이 승려를 담당했다. 그래서 승려가 백자간회 같은 걸 주관하고 팔간회를 주관하고 이 팔간회라는 것은 이제 토속신하고 불교에서 결합된 거죠. 주가 대신에 주관은 뭐예요? 주관은 주술이죠. 이걸 이제 한가로 이제 바꿔서 이제 주술적 기능을 계속 담당했고, 그다음 중이라는 친구는 무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무가 나중에 용이 되고 용은 웅이고 그래서 웅이 꼭 중이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 여왕이 지기도 이제 또 이렇게 설명해요. 불교식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불교 습합 기능 중에 하나가 무교하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제사장은 물론 높은 자리는 남자가 했지만 일반 제사는 누가 지냈냐면 여자가 있어. 왜냐면 여자가 영적인 기능이 남자보다 더 뛰어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웬만한 이제 주술사들은 되게 누가 담당해? 남자보다 여자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영적인 능력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대 시대 때 여자들이 제사를 많이 주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에 보면 일본에 시미코라는 사람 있죠? 시미코도 일종의 주술사죠. 그 다음에 이제, 김유신하고 이제, 해서 썸씽했다가 김유신한테 버림받은 여자가 있죠. 청간녀. 이런 것도 여자야. 근데, 이런 것들인데, 자, 그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신라가 그런 기능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성향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그 여자 왕이었던 진덕여왕과 성덕여왕이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거지. 왜냐면, 예전에도 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자가 왕이 되는 건 당연하다. 그런 인식을 가졌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본지수적 사상인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본지수적 사상은 뭐냐? 본지는 뭐야 일단? 부처죠. 그 다음에 수적은 뭐죠? 토속신이야. 그래서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계도하기 위해서 거짓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때 거짓 모습은 그 토속신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부처 보살이 신라에 와서 그날 신라인들이 믿고 있는 토속신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게 이제 본지 수적 사상이에요. 네. 그래갖고 이제 국내 산락 대천대 신가 보부사를 습박됨으로 여겨서 본지는 재불보살,
제삭천신은 이 본지가 번한 수적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해갖고 이제 본지 수적사상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일본에도 본지 수적사상이 있어요. 근데 일본의 본지 수적사상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는 본지를 강조하죠. 주체가. 그래서 부처나 보살을 강조해서 이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걸 강조하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수적을 강조해. 일본은 예전에 토속신이 더 나아서 뭐가 됐다는 거야? 부처와 보살이 됐다는 거야. 이게 좀 약간 달라, 우리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발전돼갖고 나중에 팔성당 있죠? 팔성당은 나타났다. 그러니까 팔성당이 무속신앙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각각의 팔성당이 뭐예요? 그 곳곳에 산천에다가 보살과 부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이만은 그 밑바닥이 뭐예요? 보살과 부처가 그 밑에 여덟 가지 산에, 성스러운 산에 뭐가 됐다는 거. 산신이 됐다는 내용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팔성당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불곡도설이라는 것도 이제 뭐냐면 스팝사상에 볼 수 있는데, 신라가 원래부터 불교에 나왔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 대표적인 게 예전에 무속신앙에서 중요시 여겼던 7개의 신성한 곳이 있어. 7가람설이라는데, 전불시대, 그러니까 7가람설이 나중에는 뭘로 바뀌냐면, 그 불교의 신성한 곳으로 바뀌어.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뭐냐면, 불국토설이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주의 전불시대의 7가람지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불시대라는 거는 불교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이전의 시대죠? 이 7가람지설이 예전에는 누구와 관련돼 있다? 예전에 7명의 부처가 머물렀던 것과 관련돼 있다. 근데 이 가람지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무격신앙의 신성한 지역이 불교의 성지로 바뀌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좀 오타가 있네요. 경제 7곳은 전불시대 7불이 일찍이 머물렀던 관념으로서 여기 지우고 여기에다 따옴표 놓고 심표 놓고 무격신한 신성지역이 불교에서 성역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7불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 부처는 깨닫는 자죠. 석가모니도 부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석가모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되게 여러 부처도 있는데 그 중에 7개 부처가 있어. 그게 7개 부처가 각각의 예전에 영지 있죠. 예전에 무속신을 강조해 영지에 가서 머물렀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부터 불교 도입 이전부터 뭐죠? 신라는 그 불교와 인연이 깊은 나라다. 이것이 이제 불국토설이에요. 예. 자, 이런 것들이 뭐와 연결됐죠? 불교와 토속신앙의 스팟과 연결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륜서왕인데 이거 별표 2개 쳐놓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 전륜서왕과 관련된 내용이 뭐냐? 자, 이 전륜서왕은 원래 인도의 왕자간에서 출발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보통 석가모니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부처가 누구죠? 석가모니 다음에 억경년 후에 새로운 부처가 등장하죠. 이게 누구냐면 갑자기 기억 안 난다. 석가모니 다음에 누구죠? 미륵불 맞아. 미륵불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륵불이 내려오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내려오는 그 뭐냐면 사람이 누구냐? 전륜서왕이야. 전륜서왕은 뭐냐면 그 마차 있죠. 마차를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전륜서왕인데 그게 보통 인도에 등장한 군주관이에요. 그래서 아소카왕 아시죠? 이 아소카왕이 이제 그 지배를 할 때 전륜서왕 이념을 내세웠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 미륵의 하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개념을 누가 받아들였냐면 진흥왕과 성왕이 받아들였어. 예, 그 당시에 진흥왕과 경쟁 상대가 누구야? 성왕이죠. 그래서 성왕도 자신을 전륜서왕이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왕이란 말은 시호가 아니에요. 그 당시 불려진 명칭이죠. 그래서 자신을 성왕이라고 지칭했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진흥왕도 그걸 내세웠어. 전륜서왕을 왜 내세웠을까? 일단 그 당시에는 그 신라가 정복 시대였죠. 그래서 여러 영토를 지배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토속식 가지고는 지배를 못해. 그러니까 자신을 전륜서왕이라고 얘기하면서 지배 경위를 확대시키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이제 즉위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정통성이 미약했지. 왜냐면 자기는 이제 그 뭐냐면 첫째 왕조 계통이 아니라 사륜 계통이 아니라 어떤 계통이에요? 동률 계통이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이 사륜이지만 이제 진주에 쫓겨나고 이제 자기의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추대된 왕이에요. 이 사람 보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통성이 좀 미약하니까 그리고 또 사륜계가 또 왕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들을 내세운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진화와 관련돼서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전륜서왕과 관련돼서
일단은 마오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이 이 전륜성을 내세웠고 정법 정치를 표방했죠. 이게 정법 정치가 예전 시험 문제 나왔죠. 다르마에 의한 통치. 그래서 이 당시 똑같이 신라의 정복 과정에서 이걸 수용했고요. 그래서 진흥왕은 자신의 이름을 사타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제 사타라고 하고, 그 다음 말년에 출가해서 법운이라는 이제 것들 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여기 빠졌네. 아, 여기 있네요. 그 아들을 동률과 사륜이라고 명명했어. 예, 동률과 사륜이라고 했는데, 동률과 사륜이라는 말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전륜소왕의 그 신화에 보면, 동률사륜이라는 말이 나와. 동률소왕도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동률사륜 이런 왕자들 파견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약간 잘못했는데 진흥왕 때 이제 했는데 동률과 사륜은 진평왕 때죠. 진평왕 때인데 진평왕도 정륜소왕을 강조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지금 아까 좀 약간 진흥왕 때 얘기를 했는데 진평왕이 강조할 때 동륜사를 갖고 자기도 이제 정륜소왕 개념을 이용했어요. 그거 얘기를 제가 아까 아침에 진흥왕 때 얘기를 이제 연관시켰고 잠깐 혼란이 있어갖고 얘기한 거고요. 예, 자 있고 하랑도인데 하랑도는 전륜소왕께 불교를 건설한 미륵불의 하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랑도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진화와 자신의 사타하고 말년에 출가의 법운이라 했다. 이런 것도 전륜소왕 개념이 같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 전륜소왕 관련된 내용 중에, 구체를 써라. 이런 것들이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거든요.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하랑도를 좀 약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전륜소왕과 함께 이 하랑도 하생에서 용화수 밑에 성도하고 이세계를 정화하여 이상적인 불국토를 건설했다. 미륵불의 하신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랑 단체에 보면 구성원 중에 한두 명은 뭐가 있죠? 승려남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교육을 담당하는 하랑도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김유신이 이끄는 최초의 항도가 있어. 용화항도가 있죠. 예, 항도 조직 중에 이것도 이제 하랑도하고 관련돼 있어요. 예, 용화항도하고 미륵불사다하고 관련돼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호국불 진종선인데 진종선은 진평왕 때인 건데 신라 왕실이 차자리 진종선을 가져다 스스로 골품을 불교로 성화했다. 차자리는 뭐의 음차죠? 크샤트리아를 옮겨 적으면 차자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말한 전륜소왕도 개념도 강조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진종설도 강조해서 자기를 크샤트리아 계층으로 이렇게 봤죠. 그래서, 자기의 이제 동률 계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골이라는 개념을 미화시켰죠. 이런 것도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이름을 백정이라고 하고, 왕비는 마야인 부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석가방씨를 모방을 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그 사람은 이제 뭐냐면 단점이 있었어. 자식을 낳는데 뭐죠? 딸. 원래 석가모니,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트의 아버지가 이제 뭐냐면 이름이 백정이에요. 그러니까 백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마야분이잖아? 그러면 둘 간에 뭐가 나와야 돼? 고타마 시타트가 나와야 되잖아. 석가모니가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 딸이 나온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하여튼, 이런 논리적 모순점이 있긴 있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호국불교적 성격이 있는데, 원강이나 자장, 백고잔해 이런 것들이 있고, 팔간해가 있고, 원강은 이제 수에 걸사폰을 보냈다. 그 내용이 있어요. 다행히 결사폰 내용이 없어. 그래서 그냥 수나라에 뭔가 도움을 요청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자, 자장은 이제 뭐냐면, 항룡사 구층북탑을 건의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국불교적 어떤 성격이 있고, 아까 좀 얘기했죠,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보면, 거기에 백고잔해를 했고, 그래서 이제 진호국가적인 법회 성격인데, 진호국가는 뭐냐면, 어려운 점을, 그 당시 국내적인 어려운 점을 누구의 힘을 통해 털쳐내려고 한 거야? 불법을 통해서 털쳐내려고 했죠. 예, 국난을 불법을 통해서 털쳐내려고 했다. 예. 그 다음 팔간에는 원래 전사자 유정지 성격을 띠고 있다가 나중에 고조시대에 모의 성격을 띠고 있죠. 그건 토속신앙과 결합돼갖고 이제 불교 행사죠.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신라의 종파 및 승려를 보면요. 자장이 계율종을 개창했죠. 그래서 이제 사본율 같은 것도 연구해서 계율 연구를 했고, 이 자장이 성립된 계율종이 신라 불교의 주를 차지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계율종은 삼국이 다 중요시 여긴다는 종교죠. 계율종, 율종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대곡통에 대해 불교구단을 정비했다. 불교구단을 정비하면서 행정조직도 같이 했어. 왜냐하면 신라 같은 경우에는 행정조직이 좀 미비했거든요. 그래서 이들 이용해갖고 이제 불교구단을 정비하면서 행정조직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 진덕 여왕이죠. 연왕이 아니라. 아까 말처럼 진덕 여왕에게 이제 항룡사 구충국타 건설을 건의했고요. 그 다음 원광이라는 사람은 아까 말처럼 세속오개와 관련돼 있죠. 그리고 유학의 조예가 있고 호국불교적 어떤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열반적 성실도 도입했고 그 다음에 섬륜종에서 유식하고 연구를 토대했다. 그래서 자장하고 원광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장과 원광은 그 국가불교적 성격을 강조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장과 원광 단계에서 불교에서는 국가불교적 성격을 갖고 있고 나중에 이게 탈피되기 시작한 건 언제 때야? 통일신라 시대 때. 그래서 원효나 위상 단계 들어와서 이게 이런 것들이 탈피되면서 불교의 어떤 논리에 이제 치중하는 순수한 불교 논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자, 그러면 신라가 이제 불교 공인이 늦은 이유가 뭐냐? 아까 얘기한 토착 종교와의 갈등 때문이다. 그래서 제정일치 아래 왕과 각부의 귀족들은 동등한 입장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왕주불 사상 불교 도입될 경우에는 그 귀족들 제사장 위치를 상실할 수 있죠. 그 때문에 되게 저항이 심했고 그래서 늦게 가서야 더욱 공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서브노트 내용을 좀 볼게요. 서브노트 내용. 자, 서브노트 내용 27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는 불교의 성격 구축 내용이 좀 정리가 잘 돼 있어갖고 좀 보는데, 자, 그 성격을 보면, 불교 교리보다 신앙을 대상으로 했고, 지배층에 대입시켜 지배 질서를 확립시켰다. 대표님 왕족뿐이고, 그 다음에 귀족 불교적 성격이 있고, 지배 질서는 합리화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 그래서 업설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호국 불교적 성격이 뭐 고구려 불교, 백제 신라 다 있는데,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조 불교를 주로 많이 수용됐죠. 남조 불교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북조 불교가 이제 왕족불 사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불교들을 이제 수용하다 보니까 그 미신적인 어떤 성격도 면할 수 있었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한군영이나 중국 대륙의 교류가 많기 때문에 예, 약간 선진 문화를 많이 수용됐었고, 국왕의 전제 권력이 상당히 약했기 때문에 왕법에 대한 불법의 독립성을 내세울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제일 늦게 수용했고 문화 수준도 낮고 국가 성장도 제일 늦기 때문에 불교를 좀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도 있어요. 국가 체제 정비하고 왕권 강화. 그래갖고 이제 23대 법흥왕부터 진동야까지 불교 왕명 시대가 있었고 진흥이 이제 그 전룡 왕설을 따라서 그 당시 금률, 동률. 금률은 사륜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금사자죠. 예. 그래서 있고 하왕제도를 정비했는데 아까 지금 하왕은 누구와 같이 왔다고 했어요? 전룡서왕과 같이 내려왔고 전룡서왕은 하왕은 또 전룡서왕 하신이다. 뭐 이렇게 있죠. 그리고 미륵부대 하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흥왕은 자신의 사퇴하고 말년에 법운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진평왕이 진정사였는데 아까쯤에 진평왕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자기들 이제 동륜계니까 사윤계가 차별화시키 위해서 징중선을 만들었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백정, 마야 부인을 모방했고 그 다음에 성동왕은 석가모니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이 석가모니는 남자야 되는데 여자가 된 거야. 이게 좀 문제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있고 그 다음 승려 호국불교 보면 원광이 걸사포를 자장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항룡사 구충목답을 건의했고 그 다음에 그 백고자네나 전사자 유정제 성격을 가지고 팔간회를 개최를 했고 등등등 있고 자 밑에는 이제 신라가 불교한 이유를 이제 뿌셈에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 무격불교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것 좀 어렵게 말하면 이제 불교와 토속신 습합했다고 그죠? 그래서 무격의 이제 주설사기는 숭례를 대신했고 무격신앙과 불교 습합이 이루어진 것은 불승의 현세적 이익을 빌기하고 불승이 호국불교인 백자연의 발간을 주관했고요. 무격인 그 주가가 대신에 한가를 지어서 주술적 기능을 했고 여왕의 지위도 아까쯤 말했던 무격하고 관련됐다고 했죠? 여성 제사장과 관련돼 있고 중이라는 위치가 무릇한 차창호 차중이라는 말에서 유래했고요. 본지 수적사상 그 밑에 있죠.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고려시대까지 이어져갖고 그 단곤신의 한인을 제석정이나 부르고
그 다음에 모충의 팔상당에서 팔성을 산악신, 불보상, 실성까지 합친 거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다 본지 수석상상의 영향을 받은 거죠. 불곡토설 같은 거 그 밑에 있죠. 그래서 전불 시대의 7가람지설 해가지고 경제 7개는 전불 시대의 7불이 일찍 머물렀던 곳이고 원래는 이게 무격신앙과 관련된 곳인데 더 연원을 찾아보면 소도와 관련 지역이야. 이 소도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족 불교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건 좀 뒤에 좀 얘기할게요. 미득사상 관련된 내용은.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삼국시대의 불교의 특징들을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기출문제를 잠깐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에 보시냐면 27페이지. 27페이지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자, 삼국시대 불교 사상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1번은 겸임은 백제 율중의 조로서 중국에 유학하여 아비설과 오분효를 가지고 번역했으며 1번 율중에 큰 영향을 줬다. 자, 이게 왜 틀렸을까요? 예? 그 중국에 유학한 게 아니라 인도 갔죠. 인도에서 직수 배운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틀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에오디식구는 뭐냐면 아비술과 뭐냐면 오분율이 율중의 중요한 뭐죠? 경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오분율에서 이제 약간 추는 게 사분율인데,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게 오분율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율중에 큰 영향을 줬다는데 이거는 이제 그 뒤에 얘기고 이건 다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원칙은 유식학의 입장을 취하면서 중간학파의 견해를 존중하며 법성종의 성립에 공헌했다. 원칙은 좀 뒤에서 얘기할 텐데 법성종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법상종이에요. 예, 법성종은 누구와 관련됐죠? 이거는 원효와 관련돼 있죠? 원효. 자, 그 다음에 원효는 유식과 중간학파의 대립을 해소하고 여러 경전에 흩어진 교리적 상충을 심은하진 눈을 포섭 융합했다. 예, 이거는 맞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물어보는 게 원효는 통일신라 시대에 사는데 삼국시대 불교사는 관련이 없긴 하는데 왜냐면 답이 다 틀려. 그래서 이제 3번이라고 하는데 자, 4번은 승량은 고구려 삼룡령을 발달에 기여했고 일본을 건너가 그 뭐냐면 삼룡종의 시조가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중국 건너갔어요. 그래서 신삼룡종의 시조가 됐어. 일본 건너간 게 아니라 사실관계 틀린 거죠.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이제 2번을 볼게요. 거기 2번 맞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예. 자, 2번 보면 삼국시대 불교에 대한 설명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할 때 밀교가 선행해서 도교와 불교장생사상을 발전했다. 자, 밀교 선행은 맞아요. 예, 근데 이 도교의 불교장생사상하고 좀 달라. 밀교는 뭐냐면 보통 현교와 대비된 개념이죠. 현교는 경전을 해석해서 깨닫는 거죠. 경전을 해석하거나 아니면 참선을 통해서 뭐냐면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파는 다 현교에 속하. 밀교는 좀 다르게 뭐냐면 그 화려한 모습들 뭐냐 외형적인 것들 있죠. 뭐 주술적이고 어떤 뭐 신비한 주문이나 이런 것들 외워가지고 하는 것이 밀교야. 그래서 밀교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가 그 중국의 정형적인 밀교, 진원종이라는 종파가 중국 밀교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밀교할 때 진원종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밀교는. 네. 그래서 밀교는 좀 대중화되어 있고, 좀 약간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티베트 불교 있죠. 이게 티베트 지역의 토속신과 연결된 종교가 이게, 남아교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밀교하면 남아교만 연상하는데, 중국의 밀교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밀교 진원종도 일종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해요. 왜냐하면 이 밀교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경전을 읽고 참선하는 게 아니죠. 그냥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되게 강조하고 주문 주술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민중들이 쉽게 끊어질 수 있어.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인데 밀교가 유행한 거는 통일신라 시대예요. 이게 시대적으로 좀 맞지가 않고 도교의 불교장생사상으로 발전한 건 아니죠. 이거는 다른 거고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도교와 관련된 것들은 불교 종파 중에 뭐와 관련된 거죠? 열반종이죠. 열반종.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인왕경선을 받아들여 백자간해라는 국가의 편안을 비는 의식행위를 했다. 맞죠? 진흥왕 때부터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라의 불교
신라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성공적인 역할을 한 것은 귀족 세력이 아니라 어떤 세력이죠? 왕실 세력이죠. 예. 그 다음에 사보로 보면 고구려 열반종, 백제 율종, 신라는 원효의 정토종과 계율종이 유행했다. 이거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일단 원효는 정토종과 계율종이 아니라 뭐와 관련된 거죠? 이 사람은 법송종이죠. 그리고 요게 주의할 건 뭐냐면 정토종인데 정토종은 우리나라에서는 종파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정토 신앙만 수용했어. 종파 사용 없이.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종파 사용 없이 이제 정토종은 우리가 고단에 성립된 게 아니라 정토 신앙은 범불교적 차원에서 다 수용한 거야. 뭐 교종이든 선종이든 간에 다 수용했다. 그래서 정토 신앙이 널리 확산되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불교의 대중화예요.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에 큰 공헌을 했죠. 그래서 이건 틀렸죠. 그래서 답이 이제 2번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볼게요. 자, 3번은 이제 07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다음 자료에 밑줄친 태왕과 관련된, 불교 왕자관을 쓰고, 이 태왕의 행적이죠, 이게. 행적이 아니다. 요거부터 좀 수정하시고, 행적에서 그러한 왕자관을 보여준 사례를 2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진화한 순수비 중에 하나인 항청비 일부 궁이에요. 그래서 이제 태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순수를 했는데, 라는 말인데, 굳이 이거 한자까지 해석할 필요 없겠죠. 태왕만 보면 되죠. 진흥태왕,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진흥왕 태왕이 내세웠던 것이 전륜서왕이죠. 쓰시면 되고, 사례를 이제 말한 것은 아들 이름을 금률과 동률, 사존과 동률이라 했고, 하왕제도를 정비했다. 등등,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적 왕자관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총괄평가를 잠깐 풀어볼게요. 자, 10페이지 펴보세요, 10페이지. 자, 10페이지에 보면 이제 진평왕 때 내용이 이제 나와 있어요. 진평왕 때 이제 그 내용들 보면 진평왕이 밑줄친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을 서술해 보고 그 당시 이제 당시의 불교 간의 특징을 얘기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왕이 고구려가 자주 국경에 침략하는 걸 근심하게 여겨 순하에게 군사를 요청을 해 고구려를 치고자 원강을 하여금 걸사포를 짓도록 하였다. 원강이 말하기를 자기가 살고자 남을 멸하는 건 승려로서 행동은 아니지만 제가 대왕의 땅에서 살고 대왕의 물과 풀을 먹고 있으니 감히 명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 글을 지어 아뢰었다. 그래서 왕이 사신을 순하에 보내 포도 올려서 군사를 청했는데 순하 양제가 이를 허락했다 이거든요. 이거 무슨 표예요? 걸사포죠? 예. 근데 결사포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고 다만 여기에서 삼국사에 있는 내용인데 그냥 순하 군사 요청을 했다. 그래서 순하나 양제가 이들을 허용했다. 그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당시에 이런 것들을 왜 올렸냐?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렸던 배경을 이제 쓰면 뭐라고 답변? 고구려의 침입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특징은 왕권을 옹호하고 국가 발전을 비는 호국신앙적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왕이 걸사포를 이렇게 올렸는데 걸사포 내용이 아까쯤 얘기했잖아. 불교로서 이런 정치 문제 개입하는 건 원칙적으로 맞지가 않아. 불법은 왕법과 독립된 색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뭐냐면 왕을 대신해서 이제 중국에 건너가서 폰을 올렸던 것은 뭐냐? 그 당시 왕의 그런 밑에 예속돼 있다는 거죠. 불법이 왕법 밑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있고 호국신학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참고로 그 당시에는 승려들이 되게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외교 사절단 많이 갔을 때는 승려들도 많이 보냈어. 왜냐면 이 사람들 글도 읽고 그거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우리 언제 시작했죠? 이게 꽤나 된 것 같은데. 한번 쉴 때 됐죠? 네, 좀 쉬었다가 시작할게요, 다시요.